컴퓨터 시스템 기초 실습 세 번째 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아키텍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PC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주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하필이면은 그 목요일, 금요일인 관계로 이번 연휴를 휴강을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녹화 영상을 갖다가 깊게 공부할 시간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이 PC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 다음 주에 CPU, 메모리, 메인보드, VGA 카드 식으로 하나씩 한 주씩에 걸쳐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브리프한다 라는 개념으로만 이 강의 영상을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추석 연휴 잘 보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분류할 때 굉장히 많은 기준과 방법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분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초기 단계, 컴퓨터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5가지 정도의 부류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메인프레임, 그리고 그 다음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PC,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요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굳이 꼭 이 분류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류 방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의 크기, 그리고 그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메인프레임 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크고, 그리고 처리 능력이 높은 그런 컴퓨터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바일성이 강화되고 작고, 그리고 컴퓨팅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컴퓨터라고 말합니다만은, 꼭 모바일 컴퓨터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 방법이 반드시 정형화된 분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 이렇게 분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5가지 분류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인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 컴퓨터예요. 우리가 탑 100에서 탑 500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컴퓨터들, 이것들이 바로 메인프레임들입니다. 대개는 엄청나게 큰 메모리 용량과 흔히 무시무시하게 빠르다고 하는 그러한 프로세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대용량 데이터 처리 쪽에 특화된 컴퓨터들이죠. 금방 얘기했지만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메인프레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인프레임은요, 대형이고 빠른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도입 가격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 하나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싸도 최소한 $500만 이상, 500만 달러 얼마예요? 50억이 넘는 겁니다. 이거 싼 거예요,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아니면 웬만한 비즈니스 컴퓨터, 슐레 패커드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거의 한 10억, 20억, 비싼 거는 거의 100억이 넘는 것들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이런 메인프레임 갖다 쓰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 연구소, 이런 데서나 사용하는 게 메인프레임이죠. 보다 일반적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중소 연구소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주력 컴퓨터라고 한다면 역시 미니 컴퓨터입니다. 말이 앞에 미니란 말이 붙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 컴퓨터도 크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웬만한 방에
방 하나 다 차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큰 컴퓨터예요. 주로 데이터 프로세싱,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가 아니면 대용량의 뭐 세금 계산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통계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보다 일반적인 그 사무 업무용 그런 데이터 처리용 그 컴퓨터가 바로 이 미니 컴퓨터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엔간한 기업체에서 보통 대형 컴퓨터 쓴다. 기업체 입장에서 대형 컴퓨터 쓴다. 내지는 무슨 뭐 상당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 쓴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대부분 미니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러게 되면 이제 책상 위에서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얘기하죠. 그런 급이라면 이제 워크스테이션부터 시작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미니 컴퓨터하고 비슷하거나 그 미치지만은 데스크 위에서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래픽 전문 처리용 컴퓨터 또는 어떤 특수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컴퓨터, 이런 용도로 이 워크스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만드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밉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알파 스테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워크스테이션에 속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할 PC하고 이 워크스테이션이 큰 구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PC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를 우리가 보통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쓴다는 의미에서 퍼스널 컴퓨터이고, 분류 체계로 봤을 때는 미니 컴퓨터하고 워크스테이션 다음으로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에 속합니다. 마이컴. 마이컴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데스크탑에 해당하는 그런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이거보다 더 작은 컴퓨터들은 우리가 보통 모바일 컴퓨터라고 합니다. 즉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컴퓨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랩탑 컴퓨터. 요새 랩탑 컴퓨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랩탑이란 말 자체가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쓸 만큼 움직일 수 있으나 좀 큰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인데, 요새 랩탑 컴퓨터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트북 그러는데, 노트북의 정의를 갖다가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휴대 가능한 컴퓨터는 다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이즈 자체가 노트만 하다 해가 노트북인 것이지 뭐 꼭 노트보다 같거나 작아야만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요새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컴퓨터는 역시 여러분들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라든가 하는 이런 휴대폰들이죠. 즉 스마트 디바이스들입니다. 스마트폰들이 바로 이 모바일 컴퓨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모바일 컴퓨터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게 되면은 뭐 거의 어떤 경우에는 PC보다 더 성능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워크스테이션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꼭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 5가지의 컴퓨터 분류 중에서 주로 PC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강의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PC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PC의 내부 구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PC는 CPU와 메인보드, 램, 그리고 전환장치, 그리고 모니터라고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워와 케이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부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특수 목적의 장치나 부품을 갖다가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일단 CPU 그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프로세싱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맞아 프로세서죠. 우리가 보통 PC가 어떤 PC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CPU의 명칭을 얘기해가지고 이건 인텔 PC다, 이건 AMD PC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CPU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펜티엄 PC다, 뭐 코어 i 시리즈 PC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죠. 그만큼 PC의 특성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CPU입니다. 뭐 이거는 꼭 PC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컴퓨터는 다 마찬가지죠. 모든 컴퓨터는 항상 CPU가 중심이고 CPU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CPU를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PC다, 어떤 노트북이다, 뭐 어떤 슈퍼컴퓨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메인보드는 PC를 구성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컴파트먼트입니다.
여기에 CPU도 장착하고 메모리도 장착하고 뭐 스토리지나 VGA 카드나 파워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PC의 그 기능이나 성능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죠. 우리가 컴퓨터를 얘기할 때 보통 투링 머신을 설명하는데 그 투링 머신에서 말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반면에 CPU의 동작에서 실제로 데이터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즉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장 저장 장치라고 그러는데, 외부 저장 장치, 통상 스토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램은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그 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스토리지는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외부 장치, 즉 하드라든가 아니면 SSD 또는 뭐 CD-ROM 드라이브 같은 ODD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픽 카드, 우리가 보통 VGA로 대표되는 그런 그래픽 처리를 하는 그런 화면 디스플레이 처리 장치, 그리고 모니터, 실제 우리 눈에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모니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VGA 모니터를 어떤 걸 쓰느냐, 어떤 성능의 걸 쓰느냐,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PC의 이 표현 능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PC를 갖다가 구동시키려면 파워가 있어야겠죠. 일단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파워는 전체적인 시스템 서포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이 말하자면은 뭐 힘있게 돌아갈 수도 있고, 힘없이 아주 그냥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헤매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케이스는 컴퓨터의 외장입니다만은 컴퓨터 케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CPU나 램보다도 이 케이스를 더 중요시 하는데, 이 케이스가 컴퓨터에 어떤 문제 발생, 페이털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좋으면은 컴퓨터 안정되게 돌고, 케이스가 안 좋으면은 컴퓨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CPU나 메모리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여러 가지 버튼들, 뭐 파워 버튼, 리셋 버튼, 무슨 뭐 디스크 버튼 이런 것들, 뭐 백업 버튼 이런 버튼들이 이 전체적인 이 케이스를 갖다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7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쭉 앞으로 한 주 한 주마다 우리가 둘러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후반부에서 수행할 그 클립 러닝에서 수행할 그 컴퓨터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 평가의 원인과 분석을 하는 가장 그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내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분류의 내용에서 설명했던 그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PC, 모바일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한 단계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메인프레임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컴퓨터의 처리 그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마디로 EDPS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EDPS 중심의 컴퓨팅 환경의 대명사가 바로 대형 컴퓨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eneral Purpose Mainframe,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이런 식의 뭐 컴퓨터 본체와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 그리고 오퍼레이터, 출력 장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실 자체를 갖다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 있는 사진은 과거에 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많이 사용됐던 IBM의 이제 ES9000 시스템의 그 메인 처리 모듈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CPU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부분들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파워예요. 위의 사진은 이제 슈퍼컴퓨터의 모양입니다. 보통 슈퍼컴퓨터는 이런 모듈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듈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어레이로 쫙 연결되어 있죠. 예, 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하나의 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렉들이 수십 개가 또는 수천 개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메인프레임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메인프레임들은 한 개 시스템이 아니에요.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의 이런 그 컴퓨터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주전산기 또는 대형 컴퓨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IBM, 뭐 DC,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또는 뭐 슐렛 패커드, 뭐 또는 일본의 뭐 히타치, 뭐 미쓰비시 이런 데서 이제 만들게 되죠. 여기 이제 링크를 하나 놨는데 대표적인 그 메인프레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따라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볼 수 있는 그 많은 대형 컴퓨터들 갖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각각 이 구글 검색 결과를 한번 클릭해 봐가지고 어떤 메인프레임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쭉 둘러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미니 컴퓨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범용 컴퓨터 그러게 되면 미니 컴퓨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정도 규모의 요게 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 급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런 미니 컴퓨터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규모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사진만 보게 되면 앞에서 봤던 이 메인프레임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죠. 사실상 이 정도면은 지금은 이건 미니가 아니라 메인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2020년대로 보게 되면은 이 미니 컴퓨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이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줄 워크스테이션, 다시 말하면 서버급 컴퓨터,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최근에 그 이 중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미니 컴퓨터의 대표적인 주자가 IBM RS6000, 아니면 슐렛 패커드의 블레이드 서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요새 사용되는 미니 컴퓨터들입니다. 물론 한 개의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렉 형태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컴퓨터이죠. 성능은 거의 뭐 메인프레임급이긴 하지만은 그 크기는 중형, 좀 작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으로 만들어진 미니 컴퓨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 렉에 들어가 있는 렉 방식의 컴퓨터이지,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컴퓨터이지, 뭐 이렇게 캐비넷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스페셜 퍼포스로 사용되는 그런 하이엔드 컴퓨터이긴 한데 주로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즉 음악 작업 이런 데 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뭐 그래픽 작업이나 오디오 작업 그러면 보통 뭐 아이맥 이런 거 생각하죠. 바로 그 아이맥 같은 게 바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아이맥 정도면은 그냥 그 PC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PC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맥 정도로 봤을 때 좀 애매한 급이라 할지라도 만약 맥 프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맥 프로 정도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맥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워크스테이션인데 성능으로 보게 되면 PC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실 요새는 뭐 메인프레임이든 미니 컴퓨터든 워크스테이션이든 PC든 그 경계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에 쓰느냐, 즉 특수 목적에 쓰는 것이다. 이런 그래픽 작업이나 아니면 음악 작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데이터 처리 작업 이런 데 쓴다, CAD에 쓴다, 이런 특정 목적에만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우리가 워크스테이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선 스파크 스테이션, 선 워크스테이션이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물론 이 모양은 90년대 모양이기 때문에 요새 워크스테이션이 이렇지 않습니다. 선 워크스테이션도 요새는 다 렉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얇고 작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모니터 일체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밉스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이 2000년대 한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대표적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고입니다. 아이리스에서 만든 인디고인데 요 각 선이나 아이리스가 이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살펴보고 나오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이 시간의 핵심도 PC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도 역시 PC입니다. PC는 말 그대로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개인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PC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용으로 쓰지 않고 공용으로 쓴다, 그러면 PC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사실은. 예.
원래 공용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뭐 앞서 얘기했던 뭐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미니 컴퓨터 이런 것들인데 워크스테이션부터 사실상 PC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스널로 쓰니까. 그래서 개인 용도로만 쓰는 것이 바로 PC다. 다시 말하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전부 다 PC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PC로 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보통 뭐 교육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인데 애플 컴퓨터 애플 2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그 아주 고성능 게이밍 그 머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그 컴퓨팅 머신이 바로 이 PC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한창 애플2가 유행할 때 사용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애플2 본체이고 그리고 모니터, 9인치 모니터죠 이거는요.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붙어있던 그런 형태인데 나도 이런 애플2를 썼습니다만은 모니터가 좀 크고 그리고 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높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걸 두 개 썼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중인 걸 썼지만은 그 사이에 이게 80년대 후반에서 2020년까지 약 거의 한 40년 시간이죠. 40년 시간이면은 기술 파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발전했죠. 아마 요새는 이렇게 수냉 쿨러를 갖다가 온통 도배를 한 그런 컴퓨터도 뭐 그다지 뭐 하이엔드 게이밍 머신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PC의 스펙트럼이 지금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이 PC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PC의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자, 모바일 컴퓨터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기기가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겠죠. 노트북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맥북이거나 아니면 윈도우 노트북 그런 게 있겠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 노트북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애플 쪽하고 그 다음에 삼성 노트북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최근에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둘러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노트북이 힌지가 되고 꺾이고 그래서 마치 패드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게다가 터치까지 터치펜까지 제공하는 그런 이제 노트북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터치북 해가지고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노트북을 쓰는 것이 요새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새는 워낙 그 노트북의 CPU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다 좋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힌지 형태로 이제 패드를 쓸 수 있느냐 이 디스플레이 갖다 따로 뗄 수 있느냐 뭐 터치펜을 쓸 수 있느냐 뭐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중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클럽은 뭐 역시 스마트폰이죠. 역시요. 네,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뭐 애플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이게 양대산맥이죠. 예, 미국의 애플, 아이폰 그리고 대한민국의 갤럭시로 대표되는 삼성폰 그리고 그 외 기타 여러 나라들의 기타 등등등등들 예,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폰 종류와 그 다음에 패드 종류들 이 두 가지로 스마트 디바이스는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이건 노트북보다도 종류가 더 많아가지고 이건 아예 링크를 안 걸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삼성,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뭐 HTC라든가 아니면 샤오미라든가 이런 중국 제품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제품들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 최신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들도 최근에는 이제 이 패드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패드인지 노트북인지 뭐 최신형 아이패드 보게 되면 이건 거의 노트북입니다. 이거는요. 앱 베이스로 되는 것만 차이가 날 뿐, 다시 말하면 OS만 차이가 날 뿐이지 뭐 이건 거의 노트북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키보드와 뭐 터치패드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화면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가볍게 쓸 사람들은 노트북 대신에 오히려 스마트 패드를 쓰는 게 낫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컴공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면은 이런 스마트 기기 중에서도 특히 노트북이나 패드 정도는 좀 좋은 걸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좋을수록 좋겠죠. 네, 물론 좋으면 비싸죠. 비싸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쓴다 한들 여러분들 음대 학생이나 미대 학생들 악기나 아니면 그림 도구 그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거를 사는데 돈 투자하는 것 같다가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사면 최소한 그래도 한 3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걸 쓸수록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PC의 내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PU. 우리가 CPU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제조업체, 즉 벤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봅니다. 어떤 식으로 CPU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벤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게 결국 뭐예요? 인텔, 뭐 AMD,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CPU를 제조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뭐 DC 같은 회사도 있고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것도 CPU의 주요 생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삼성도 그렇죠. 네, 삼성도 최근에 CPU 생산, CPU 설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걸로 본다면은 CPU 안에 코어가 몇 개 들어있느냐, 즉 프로세싱 모듈이 몇 개 들어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이 소켓 타입, 요 CPU하고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요 핀의 어레이인 소켓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이고, CPU가 설계된 그 제너레이션, 세대에 따라 가지고 뭐 아주 옛날 1세대, 2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뭐 8, 9, 10세대에서 가장 최근에 인텔의 경우는 11세대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CPU가 설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별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세대의 CP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 구분은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인텔의 경우인데 AMD도 AMD 나름대로의 세대 구분이 또 있습니다. 인텔은 좀 다르죠. 이 CPU를 갖다가 어느 영역에다 쓸 것이냐, PC에다가 장착해 쓰는 것이냐,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쓰는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쓰는 것이냐, 아니면 서버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CPU의 종류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PC에 쓰는 건 이런 이제 그 소켓 패키지 타입의 형태로 쓰고 있죠. 요 i9 이제 7900 같은 경우고 뭐 7세대 CPU 같은 것들 위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제온이죠. 인텔에서는요. 제온이고 똑같이 코어 i 시리즈를 할지라도 PC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노트로 사용되는 것은 같은 번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릅니다. 보통 이제 코어 i7하고 뒤에 뭐가 더 붙죠. 뭔가 모바일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에서 만드는 모바일용 그 CPU와 또 AMD에서 만드는 모바일용 CPU,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제작하는 M1 CPU 같은 그런 것들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설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CPU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컴퓨터의 메모리인 램 같은 경우, 사실 이 램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고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램이라는 거의 정의와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메인 메모리 갖다 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용어를 쓰겠어요. 이 램은 뭐 우리가 보통 요새 PC에서 많이 쓰는 램 그러면 역시 DDR 램이죠. DDR DRAM, 정확히 풀네임입니다. DDR DRAM. 더블 덴시 데이터 레이트라는 뜻이 바로 DDR입니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레이트, 즉 데이터 전송한 속도가 그 2배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싱글도 있었겠죠. 옛날 램 중에서는 이제 싱글 스피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다 DDR입니다. 그리고 이제 D램, 다이내믹 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이 D램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갖다 우리가 보통 모듈 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듈 램. DDR, DDR1, DDR2, DDR3, DDR4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트북용 저전력 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DDR3하고 L이라고 해가지고 로우 파워, 즉 저전력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램의 스피드, 접근 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 클럭 주파수를 써줍니다. 뭐 2133MHz, 2400MHz 또는 3200MHz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램의 ECC, 즉 에러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이제 메모리가 따로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ECC 램이다, non ECC 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PC에 사용하는 램은 non ECC입니다. 즉 ECC 에러 코드 컨트롤에 해당하는 램 모듈이 따로 없는 그러한 이제 램이 바로 non ECC이고, 서버에 사용되는 것들은 ECC 램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온 CPU 같았을 때는 서버용 램을 써야 되는데 그 램은 ECC 램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언뜻 보기엔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입니다만은, 여기 붙어있는 칩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non ECC는 8개, 한쪽이나 양쪽으로 8개가 붙어 있는데, ECC 램은 보통 이 칩의 개수 하나 더 붙어 있어요. 9개예요. 그래서 칩의 개수를 세어보게 되면은 뭔가 9개다. 그럼 이건 ECC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 ECC 램과 non ECC 램은 서로 호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PC에다가 ECC 램 꽂으면 동작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제온 같은 그런 서버에다가 non ECC 램을 꽂게 되면은 동작 안 합니다. 에러 나요. 그러니까 ECC냐 non ECC냐를 분명히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뭐 더 간단한 방법도 있죠. ECC 램이 비쌉니다. 심한 경우에 2배까지 비싸요. 싼 게 non ECC입니다. 여러분들 다나와나 아니면 무슨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램 고르는데 이게 ECC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싼 게 non ECC. 뭔가 50% 이상 비싸다. 그러면 이건 ECC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램이 바로 비디오 카드, 즉 VGA 카드에 붙어 있는 램입니다. VRAM이라고 그러는데, VGA의 그래픽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죠. VGA 카드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그래픽 모양 갖다가 생성, 즉 렌더링 해주는 그런 용도에 사용되는 렌더링 메모리인데, 어떤 그래픽 카드에 따라 가지고 이 VRAM의 크기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GTX 1080 Ti 그래픽 카드를 쓴다.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VRAM하고 RTX 2080 Ti를 쓴다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VRAM이 서로 다릅니다. 호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VGA 카드에 딱 붙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RAM을 바꿀 일은 없거든요. SRAM은 스태틱 램, 즉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플립플롭 베이스로 된 램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램은 아닐 겁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 바이오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바이오스 램이 바로 이제 이 SRAM인데, NVRAM으로 되어 있죠. non volatile 램이라고 합니다. 파워를 꺼도 지워지지 않는, 즉 non volatile 그런 형태의 램을 갖다 우리가 NVRAM이라고 그러고, 이건 대부분 SRAM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런 그 메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롬 바이오스, 흔히 롬 바이오스로 말하는 그 바이오스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바로 이 NVRAM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메인보드에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PC의 가장 기본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CPU도 장착하고 램도 장착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갖다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서 동작하도록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드예요. 이 보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CPU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드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램을 쓰느냐 또 다르고, 그리고 어떤 I/O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 있느냐,
외부 인터페이스가 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메인보드가 서포트하는 CPU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즉 어떤 타입의 소켓 타입의 CPU를 쓰느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1151 타입의 소켓이냐, 아니면 1200 타입의 소켓이냐, 아니면 이런 2066 타입의 소켓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집니다. AMD도 마찬가지예요. AMD는 특히 인텔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AM4 소켓이냐, FM2 소켓이냐, 아니면 이제 스레드리퍼 같은 고급 CPU를 사용하는 뭐 TR4 소켓이나 G34 소켓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소켓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인텔과 AMD는 소켓 모양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죠. 이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메인보드가 인텔 CPU를 서포트하는 그런 메인보드인지 아니면 AMD의 CPU를 서포트하는 그런 메인보드인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가 제공하는 기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크게 Z 클래스, Q 클래스, B 클래스, 그리고 H 클래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메인보드 이름 보게 되면은 뭐 H 뭐 260, 뭐 B250, 뭐 B360, 뭐 Q340, 뭐 Z 뭐 780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는데 그 앞에 이런 알파벳이 붙죠. 이 알파벳이 바로 이 메인보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펑션의 클래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Z가 가장 고급입니다.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H가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원래 이 Z인지 H인지 하는 것은 요 메인보드에 붙는 컨트롤러, 즉 칩셋이라고 있습니다. 칩셋. 요 칩셋의 번호가 바로 요 알파벳 번호인 겁니다. 그래서 칩셋이 만약에 여기 붙어있는 칩셋의 번호가 H310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H310 보드가 되는 것이고, 뭐 요 칩셋이 뭐 B360이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가 B360을 지원하는 보드가 되는 것입니다. 뭐 Z 뭐 790이다. 그러면 요 칩이 Z790이면은 이 메인보드 자체가 Z790 보드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기능이 많이 서포트되는 좋은 놈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싸고 적은 기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 클래스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내가 이 메인보드에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메모리, 뭐 NVMe 메모리를 갖다가 내가 두 개 쓰고 싶다. 그러면 보통 H 클래스 보드에서는 NVMe를 갖다가 한 개밖에 지원 안 해요. B 클래스는 돼야지만 두 개를 지원합니다. B 클래스도 전부 다 뭐 두 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는 뭐 NVMe, 하나는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런 걸 나눠서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Z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NVMe 슬롯이 두 개 또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성을 갖다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비싼 보드에서 좋긴 한데, 문제는 Z보드로 갈수록 보드가 큽니다. H 클래스로 갈수록 보드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보드 쓸 거냐, 즉 케이스에 따라서 보드를 작은 걸 써야 되느냐 큰 걸 써야 되느냐 하는 걸 결정할 때에도 역시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 보드의 크기, 이거 갖다가 폼팩터라고 합니다. 이 폼팩터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ATX 가장 표준 크기입니다. 마이크로 ATX 좀 작은 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한 메인보드를 쓴다고 그러게 되면 이게 마이크로 ATX 쓸 거예요. 또는 EATX, 이거는 이제 서버급 같은 보드를 갖다 쓸 때 사용하고, MITX 같은 경우에는, ITX는 이건 아주 미니 보드입니다. 쬐끔한 거예요, 아주. 보통 풀 펑션을 제공하는 Z보드나 Q보드는 ATX 사이즈입니다. Z보드가 마이크로 ATX인 건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B 클래스 보드나 H 클래스 보드는 대부분이 마이크로 ATX입니다. H보드가 ATX인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또는 H보드, 즉 H310 같은 그런 칩셋을 지원하는 보드는 마이크로 ITX이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ATX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재온 서버를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EATX인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인보드를 쓸 것이냐, 또는 이게 어떤 메인보드냐 하는 것은 CPU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폼팩터, 사이즈, 그 기능,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VGA 카드입니다. 디스플레이 VGA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PC 그러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GA 카드일 겁니다. 이 VGA 카드가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VGA 카드 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요 공학적으로 봤을 때 VGA 카드를 분류하는 기준은 가장 먼저 시스템 인터페이스, 즉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요 슬롯, 요 모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엔 배사도 있었고, 뭐 아이사, 익스텐디드 아이사죠. 그리고 PCI 이 형태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PCI 익스프레스로 거의 통일된 것 같습니다. 우리 PCI 2라고 그러죠. 1, 2 중에서 2인데, PCI 2 인터페이스가 바로 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요 모양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VGA 카드는 거의 엔비디아 계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지포스 계열 아니면은 ATI의 라데온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엔비디아 지포스는 인텔 계열입니다. 그리고 ATI 라데온은 AMD 계열이에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쪽 각각 엔비디아는 인텔 쪽에 최적화되고 ATI는 AMD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GTX 카드나 RTX 카드 또는 이제 뭐 출력 전용의 그 쿼드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상도라든가 처리 속도가 좀 다릅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R7보다는 R9이, 그리고 RX나 베가 보드 같은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VGA 카드에 들어있는 그 렌더링용 램, 즉 VRAM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이 VGA 카드의 그래픽 해상도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거는 512MB 시작해가지고 뭐 좀 성능이 좋은 VGA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말하는 뭐 RTX 뭐 3060 같은 3080 같은 그런 경우에는 16기가까지 비드램을 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굉장히 그 큰 규모의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이죠. 또 어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뭐 VGA 카드마다 달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좀씩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이 이제 DVI 요거죠. 그리고 HDMI 요겁니다. 요 부분. 그리고 DP 요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각각 나라 RGB를 달고 있는 그런 VGA 카드도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은 DVI 아니면은 HDMI 또는 DP 를 갖다가 2개 이상 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VGA의 케이블을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HDMI나 아니면 DP나 아니면 DVI 중에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어느 게 없다 그러면 젠더로 쓰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모니터가 RGB 케이블밖에 없는 모니터인데 VGA 카드에 이런 인터페이스밖에 없다 그러면 RGB2 뭐 DVI나 RGB2 HDMI 같은 그런 이제 젠더를 쓰면 되겠죠. 어떤 VGA 카드를 갖다가 고르냐는 건 여러분 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VGA 카드가 PC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컴포넌트인 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무슨 뭐 부자도 아니고 전부 다 떼부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VGA 카드 쓰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인텔 CPU나 AMD CPU들은 대부분 CPU 내에 그래픽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도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큰 그래픽 파워를 갖다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게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게임인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CPU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그 코어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외장 VGA 카드를 쓰는 것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없어도 뭐 여러분 컴퓨터 쓰는데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그래픽 카드를 쓰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이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용도와 용량 갖다가 잘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비싼 거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VGA 카드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맞으면 오버스펙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임이나 응용보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를 통해서 잘 맞춰봐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VGA 카드를 갖다 구매하는 그런 것도 현명한 컴퓨터 공학자로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VGA 카드를 다루는 주차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오게 되면은 과거에는 하드디스크가 메인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즉 SSD 위주로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또 다른 좀 더 작은 마이크로 디스크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SSD를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이 하드디스크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크게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원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동그란 저장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5.25인치짜리, 3.5인치, 2.5인치, 1.35인치짜리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게 금속 케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크기가 좀 큰 놈이다 그러면 5.25인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디스크, 보통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드디스크 하게 되면 그건 3.5인치짜리입니다. 그리고 2.5인치나 1.35인치나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볼 기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3.5인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는 지금 SSD에 비해서는 용량 대비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SSD를 갖다가 10TB짜리 쓴다 그러면은 좀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10TB짜리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단지 SSD보다 조금 느릴 뿐이에요. 느리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긴 한데 과거의 디스크 시스템들을 쭉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하드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테이프 장치라든가 자기 드럼 장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하드디스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인데 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도 SSD는 또 어마어마하게 더 빠르니까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아마 봤을 겁니다. 8인치나 5.25, 3.5인치 우리 앞서 지난주에서 한번 쭉 봤었죠. 이런 것들을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것은 바로 이제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반도체 디스크입니다. 이거 뜯어보면은 요 SSD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3.5인치 하드디스크 사이즈만큼에 되는 크기에다가 넣은 게 통상적인 SSD고 이렇게 길쭉하게 M2 인터페이스 사용해 가지고 요 램칩 두 개를 갖다가 옆으로 벌려놓은 이런 형태의 길다란 막대 같은 모양을 갖다 우리가 M2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NVMe 방식의 메모리라고 그러죠. 메모리 자체는 NVMe 그리고 요 NVMe 메모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M2라고 합니다. 이건 M2 인터페이스이고 요 경우에는 SATA죠. 네, SATA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PCI 익스프레스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니 SATA로 해가지고 좀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거의 100% SATA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는 NVMe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M2 방식일 겁니다. M2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서 애플의 아이맥이나 아니면 맥북에 들어가는 이런 비스무리한 모양의 SSD가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다릅니다. 호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M2랑 비슷한 건 있지만은 호환이 안 되는 그러한 메모리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장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레이드, 즉 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쓰게 되는데 이 레이드,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라고 하는 그런 레이드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레이드는 요건 이제 나중에 아키텍처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구성 방법에 따라 가지고 레이드 레벨 0, 1, 3, 5, 6로 구분되고 그리고 이제 NAS, 네트워크 저장장치라든가 파일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이 저장 장치는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 여러 개의 디스크를 연결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SSD일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쓰는 게 보통 아주 대용량, 정말 초대용량, 거의 100테라 이상 되는 경우가 하드디스크를 쓰는 경우고, 보통 10테라 정도에서 한 50테라 정도 쓴다 그러면 이제 요 SSD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PC를 쓸 때 레이더를 쓸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서버급에서는 이 레이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PC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도를 원한다, 빠른 속도를 원한다, 특히 부팅 속도가 이제 빠른 걸 원한다 그러게 되면은 요 NVMe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SSD에 비해서. 근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요 SSD하고 NVMe가 2배, 3배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30%에서 40% 정도 빠르다, 이것도 이 정도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SSD보다는 NVMe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SSD나 NVMe는 전 세계에서 삼성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삼성 거면은 제일 좋은 제품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파워. PC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컴퓨터 중에 하나 바로 파워입니다. 근데 파워는 한마디로 컴퓨터 자체를 갖다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에요. 그 에너지원이 별로 안 좋은데 컴퓨터가 제 성능을 발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PC를 구성할 때에는 이 PC의 PC용 파워를 굉장히 좋은 파워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다는 파워, 좋은 파워가 뭐냐? 물론 메이커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좋은 파워는 와트수가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와트수를 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PC를 구성할 때 각 PC의 CPU나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략 필요로 하는 와트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높은 와트수를 갖다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PC를 조립하는데 한 200W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파워를 한 300이나 400W 정도 쓰는 게 좋고, 이 PC가 500W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한 800W에서 1kW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여유를 50%에서 한 80% 이상은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PC가 이 파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파워 커넥터들이 있어요. 이런 연결하는 커넥터들이 있는데, 이 커넥터가 어떤 커넥터는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팬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파워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파워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좀 특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능 좋은 PC를 조립하려고 그러면은 파워 아무거나 골랐다가는 환불하기 쉽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크기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잭이나 핀들, 이게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환불, 다시 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성능이 좋고 용량이 여유가 있는 그런 파워를 쓰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파워 외에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하는 걸 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PC에서는 이런 UPS 하나씩 쓰면은 갑자기 집이나 학교가 정전됐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리포트 날아가거나 숙제가 날아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UPS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PC를 쓸 때 항상 하나 정도씩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파워가 꺼졌을 때 버티는 시간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클수록 오래 버티고 작을수록 적게 버티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한 15분 정도, 웬만한 PC라면 이 정도 사이즈라면 1시간 정도 버팁니다. 그 사이에 정리하고 로그아웃하고 여러분들이
PC 파워 꺼가지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 정도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어주는 게 바로 이 UPS입니다. 이 UPS 돈 아낀다고 안 사다가 낭패당한 사람 꽤 있는데, 단지 파일만 뭐 작업하다가 날아가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전이 자주 된다. 그러면 한 번 정전될 때마다 여러분들 CPU나 메인보드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 손상이 자꾸 누적되면은 결국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 손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굉장히 그 고성능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메인보드도 뭐 굉장히 비싼 거 쓰고, 램도 큰 거 쓰고, 뭐 CPU도 엄청나게 성능 좋고, VGA 카드도 뭐 RTX 카드 뭐 4개씩 꽂고, 그리고 순행 냉각장치 뭐 돌리고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돈 들였는데 정전 몇 번 돼가지고 뭐 CPU나 VGA가 나와버렸다, 고장났다, 이러면 손해가 크죠 아주. 그런 일을 방지해주는 게 얼마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UPS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집이나 환경에 뭐 전원이 불안하다, 그럼 쓰는 게 좋습니다. 얼마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하고 팬 쪽인데, 사실 뭐 이제까지 뭐 CPU 종류가 많다, 램 종류가 많다, 뭐 VGA 종류가 많다고 했지만은 케이스 종류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케이스는 폼 팩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장치의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형태와 크기와 디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케이스는 멋부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마운팅, 내부 부품을 고정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게 잘 되는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예요. 아무리 멋있고 디자인이 이쁜 케이스를 할지라도 제대로 나사가 들어가지 않거나 위치가 안 맞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불편하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능인 부품을 고정시키는 기능, 즉 나사 구멍이라든가 나사 위치라든가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손으로 돌리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꼭 드라이버나 공구를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드라이버나 공구, 나사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중요한 기능은 바로 냉각 기능. 다시 말하면 이런 CPU나 다른 부품을 바람으로 냉각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에어웨이를 갖다가 잘 설계하는 그런 케이스가 좋은 겁니다. 이건 공냉이든 순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전기 방지나 아니면 셧오프, 일렉트리컬 충격을 갖다가 잘 쉴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요새 보면 그 케이스에서 플라스틱을 쓰는 부분이 많은 케이스가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케이스는 금속이어야 돼요. 플라스틱이면은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속 케이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 부분이 많을수록 좋은 케이스이고, 플라스틱이 많을수록 별로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새 케이스도 이렇게 그냥 내부 멋있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전체를 갖다가 한 면을 아크릴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러니까 고가의 PC를 조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아크릴 부분이 없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뭐 PC 케이스 멋있으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쓸데없이 모양만 앞세우는 그런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프로들이잖아요. 프로는 모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모양을 추구하는 그런 부품이나 케이스를 고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의 성능이 그 좋은 성능의 CPU가 많아지면서 그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처럼 더 이상 공냉식, 에어쿨링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그런 CPU들, 특히 i9이라든가, 뭐 11세대의 i7, i9 같은 거는 공냉 쿨러로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수냉을 쓰는 경우 있죠. 워터 쿨링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워터 펌프하고 워터젯 그리고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터져가지고 안에 냉각수 새면은 메인보드도 망가지지만 CPU도 타요. 그래서 특히 냉각 시스템 중에서 이 수냉 시스템은 절대 싼 거 쓰지 말고
잘 알려지고 문제 없다고 알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꼭 쓰기 바랍니다. 공랭을 쓰더라도 웬만하면 좀 효율이 좋고 냉각 그 성능이 뛰어난 그러한 좋은 쿨링팬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싼 거 또는 뭐 번들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뭐 i3나 i5 정도는 번들 팬을 써도 될 것 같은데 i7 이상 정도 되면은 그냥 수냉 쓰는 게 낫습니다. 특히 게이밍 머신이다. 그냥 100% 그냥 수냉 쓰세요. 그냥.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물로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물보다 훨씬 더 냉각 성능이 뛰어난 나트륨을 사용하는 쿨링 시스템입니다. 요 슈퍼컴퓨터나 메인프레임 이상 되는, 적어도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컴퓨터에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뭐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버튼 인터페이스 상당히 중요해요. 케이스에서 버튼이 어디 있느냐, 어떤 버튼이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크기나 모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쓸 때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리부트 버튼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것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잘 생각해서 케이스를 고르기 바랍니다. 케이스 잘못 고르면은 쓰는 내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케이스 자체의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멋있는 거 사자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케이스에도 팁이 있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비싼 케이스일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싼 케이스는 기능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입니다. 공학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좋은 부품이나 컴포넌트 쓰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한번 얘기하면서 이번 시간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설명했던 이 PC의 각 컴포넌트, 뭐 CPU나 램이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주씩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